네,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이 시작된 2일 새벽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불세례로 다스릴 것이라는 북한의 위협이 현실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한편 최룡에게 밀리나 싶었던 황병서가 다시 의전 서열에서 최룡해를 앞섰습니다. 북한의 2인자 동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장용은 북한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새벽, 2일 새벽이죠.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했는데 이날이 같은 날 한미 연합 군사훈련 독수리 연습이 시작되는 날이다 보니까 이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북한이 일단 그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지금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북한의 성명을 들어본 후에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리절보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가장 노골적인 침해이며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다. 침략과 전쟁을 일삼는 미제와 그 추종 세력들을 다스릴 유일무이한 수단은 대화도 평화도 아니며 오직 무자비한 불세례뿐이다. 네, 스커드 C계열 탄도미사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각각 495km, 사거리가 493km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일단 국제기구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국제법 위반이 아닌가 싶은 궁금증도 들고 우리 정부의 입장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북한이 오늘 새벽에 스커드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남포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일단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를 보면 사거리가 495, 그리고 493km였고요. 네. 그리고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최고 속도가 마하 4.3, 그리고 최고 고도가 134km였습니다. 이런 것으로 밀어볼 때 스커드 C형 미사일이 아니겠느냐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북한이 국제기구, 그러니까 IMO와 같은 국제해사기구와 같은 이런 국제기구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통보를 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동해상과 서해상에서 항행금지구역을 일단 선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 항행금지구역 설정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자신들의 발사체를 염두에 두고 발사한 것이다 라는 입장을 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일단 우리 정부 쪽에서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위협적인 언동을 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 안보에 대한 대단히 심각한 도전이다.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적인 행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다 라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네. 북한이 아마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주변국들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고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북한을 더 옥죄는 입장을 더 강화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오늘부터 시작이 된 한미합동 군사연습을 겨냥하고 뭔가 자신들도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네. 뿐만 아니라 오늘 오전부터 이제 우리 쪽에서 한미합동 군사 연습이 시작이 됐는데 네. 북한이 새벽 시간에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점에서 보면 뭔가 기선을 잡겠다라는 의도도 함께 담긴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주변국들이 반발할 것이라는 예상을 해주셨는데 일본도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항의했죠. 그렇습니다. 일단 일본 정부는 이번에 그 북한의 미사일이 물론 쏜 지점은 서해 쪽 지역이었지만 날아가서 떨어진 것은 동해상에 있는 공해 지역이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 공해상에 만약에 일본 어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나가다가 이 탄도미사일에 맞게 된다라고 한다면 적잖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 쪽에서는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항공기 그리고 선박의 안전 확보의 관점에서 극히 문제가 있다면서 북한에게 강력하게 항의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이 그동안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 기간에 참 다양한 도발을 해왔는데 오늘은 첫날부터 지금 미사일 발사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이게 규모가 이번이 특히 커진 건지 왜 이렇게 북한이 과민하게 반응을 한 건지 지금 어느 정도로 예측이 되나요? 일단 북한이 한미합동 군사 연습이 시작이 되면 늘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해 왔었습니다. 네. 그것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러한 훈련으로 이어지기도 했었고 아니면
섬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포사격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상륙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이번에 보여준 태도 자체가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연습과 독수리 훈련이 치러졌던 3월에만 6차례에 걸쳐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북한이 그동안과 마찬가지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특히나 우리 쪽에서 치러지게 되는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연습 그리고 독수리 훈련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 크게 규모가 커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키 리졸브 연습 같은 경우에는 오는 13일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네. 키 리졸브 연습은 실기동 훈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 병력이 실제로 동원이 되는 훈련이 아니고 지휘소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지휘소에서 한미 병력들이 모여서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워게임 형식의 시뮬레이션 게임을 벌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번 키 리졸브 연습 기간에는 북한의 국지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의 공동 국지 도발 대비 계획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사실 북한이 더 뭔가 조금 더 반발할 수밖에 없는 훈련은 독수리 훈련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수리 훈련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키 리졸브 훈련과는 달리 실제 병력들이 투입되고 동원되고 가동되는 훈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이번 훈련 같은 경우에는 미군이 3,700여 명 정도가 참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쪽에서는 사단급 부대 이상 20만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올해는 미국 연함전투함, 그러니까 LCS인 포트워스호가 처음으로 참가하게 되는데요. 이 LCS에는 항공기의 제트 엔진처럼 엔진과 연결돼서 펌프를 돌려서 배 밑바닥에 흡입구로 물을 빨아들이는 제트 엔진 추진 장비가 실려 있고 뿐만 아니라 헬리콥터와 수직 이착륙, 무인 정찰기 등이 함께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북한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장비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보신 것처럼 다음 달 4월 24일까지 독수리 훈련이 지금 계속되게 되는 예상으로 지금 잡혀져 있는데 계획이 이 기간 동안 그럼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지가 궁금해요. 지금 미사일 발사 말고 다른 움직임 포착된 게 있습니까? 예, 일단 북한 쪽에서는 동서해상에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포사격 훈련이 될 것인지 아니면 미사일 발사가 될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좀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네. 동서해상에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오늘처럼 단거리 미사일이 됐던 포사격이 됐든 지속적으로 뭔가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위들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에도 3월에만 6차례에 걸쳐서 단거리 발사체를 북한이 발사를 했었기 때문에 네.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내달 24일까지 열리는 독수리 훈련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무장력을 과시하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남쪽에서 뭔가 도발을 해온다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반도에 지금 긴장 국면인 상황인데 북한이 김정은을 불세출의 명장으로 치켜 세우면서 굉장히 군사 지도력을 부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그럼 이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어느 정도 연관성을 있는지 이 부분도 짚어볼 만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한미합동군사연습과 긴밀한 연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특히나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오늘 지면을 많이 할애를 하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군사적으로 지도력이 상당히 출중한 인물이다라는 점을 부각했다라는 것은 결국 일단 대외적인 측면보다는 대내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쪽에서 이렇게 한미합동 군사 연습이 치러지게 되면 북한 쪽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갖추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북한 주민들이 동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의 군사 지도력을 부각해서 선전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남쪽에서 군사훈련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겨나갈 수 있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점을 주민들에게 선전하고 이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은 자체적으로 군사 지도력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이 연이어서 있던 북한의 핵 능력을 비롯해서 군사적 위협 발언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배경을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예,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 위험도 이런 것들이 뭐 늘 그동안 지적해 왔던 것처럼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나 북한이라는 체제 자체가 불가측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떠한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성을 좀 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국 국내적 수요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 3, 4월이 되면 국회에서 예산을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예산 중에는 여러 가지 예산도 있지만 국방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국방 예산을 책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각급 지휘관들이라든가 아니면 국방부의 국방 관련 인사들이 청문회에 나와서 지금 국제사회의 위기지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그 위기지수가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미군이 갖춰야 할 국방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를 논의하고 따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반도의 위기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미군의 군 당국자들이 부각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늘 해마다 3, 4월이 되면 한반도 위기론이 굉장히 고전되는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올해도 그 연장선에서 미국 예산과 맞물리면서 미국의 예산 확정과 맞물리면서 미국의 국방 예산 확정과 맞물리면서 한반도에서의 위기 상황이라는 것들이 더 고조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사일 발사 후에 나온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내용을 보니까요. 우발적인 불꽃이 튈 수 있는 위험도는 특별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어떤 전면적인 그런 부분까지 가능성을 좀 시사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라도 어떻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같은 좀 높은 수준의 도발이 나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예측되고 있나요? 예, 일단 북한은 이렇게 늘 뭔가 발표를 하면서 특히나 이렇게 남쪽에서 벌어지는 군사훈련에 대응하는 담화라든가 아니면 공식 담론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적 표현에서 굉장히 센 표현을 구사함으로써 뭔가 이겨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한미합동 군사 연습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한미합동 군사 연습이 치러지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미군 병력이 전개가 되어 있고 우리 군 병력이 전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칫 만약에 북한이 이러한 상황에서 뭔가 도발을 했을 경우에 우리 군 당국 그리고 미군 당국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뭔가 포격도,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든가 천안함 사건과 같은 상황을 재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북한의 동향에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2인자 동향 얘기로 좀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김정은의 현지 지도 수행자 명단에서 이번에는 또 황병서가 최룡해보다 먼저 호명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한 3개월 만인가요? 호명서가 다시 바뀌게 된 게 지금 그럼 황병서가 북한이 2인자 자리로 다시 복귀를 했다 이렇게 좀 가능한 겁니까? 예, 일단은 지금으로 봐서 이제 물론 일단 김정은 제1위원장이 평양 조국 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을 방문한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 매체들이 수행자 명단을 전했는데 이 수행자 명단을 전하면서 황병서를 먼저 호명을 하고 그 다음에 최룡해를 호명을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최룡해가 황병서보다 더 먼저 호칭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보면 한 3, 4개월 만에 다시 서열이 역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두 사람이 누가 2인자냐라는 것을 따지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 체제를 보면 정점에 김정은 제1위원장을 놓고 황병서와 최룡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삼각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군은 황병서가 그리고 노동당과 민간 쪽은 최룡해가 나눠 맞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서열상 그리고 호명 순서상 황병서가 좀 앞에 오기는 했지만 그 자체가 주는 정치적 의미를 그렇게 크게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최고 지도자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호명하게 되잖아요. 그 호명 순서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호명 순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북한에서 이렇게 호명을 하는 순서는 결국 그 사람의 정치적 비중을 네. 가늠케 하는 것으로 가늠케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관제 서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부재했을 때 과연 그 다음은 누가 맡느냐? 결국은 총리가 맡게 되고 총리 다음에는 어느 부처 장관 이런 관제 서열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북한에서는 이렇게 서열 자체가 법제화되어 있거나 규범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결국 누가 어떤 자리를 맡고 있느냐.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무게 그리고 정치적 직책. 그러니까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황병서가 2인자 자리에 왔다라는 것으로 미뤄보면 아마도 노동당의 상무위원 자리에 진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네. 상무위원이라는 자리가 워낙 중요한 자리다 보니까 이 상무위원을 맡음과 동시에 총정치국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황병서가 최룡해를 제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는 이러한 변화들을 조금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네. 예상하기는 좀 힘들다. 왜냐하면 황병서도 노동당 정치국의 상무위원이고 최룡해도 노동당 정치국의 상무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병서는 총정치국장을 맡고 있고 최룡해는 당비서를 맡고 있는데 이러한 직책들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서 보면 일단 김정은 제1위원장, 황병서, 최룡해로 이어지는 이런 서열 구조들은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황병서 최룡해가 말씀하신 것처럼 2인자 자리를 두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두고 이게 혹시 김정은이 자신의 1인 독재 체제를 좀 유지하기 위한 어떤 충성 경쟁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런 전략은 아닐까 싶은 이런 궁금증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 들어서면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군 장성, 그러니까 별 4개를 달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별 3개를 달거나 아니면 어느 날 별 2개 달았던 장성이 별 4개를 달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이 보여준 과업의 성적에 따라서 충성도를 평가하고 직급들을 올려주고 내려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러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황병서와 최룡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은 충성 경쟁 차원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북한 체제를 떠받드는 구조가 황병서와 최룡해에 의해서 이어져 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황병서가 조금 더 많은 직함과 직책을 가져가면서 조금 서열 정리가 이루어지는 부분 뭐 이런 것들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온당하지 않을까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2인자 자리에 있다고 해도 이게 또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참 있어도 좌불안석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연합뉴스 장영훈 북한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